네, 지금까지 집을 전월세 주는 것은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겼죠.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도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전월세를 주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도 계속 내고는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세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신고를 사람들이 잘 안 했죠. 그렇죠. 안 했다가 이제 최근에 임대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도 과세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세 당국이 그 자료를,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과세 당국이 데이터가 없어서 과세를 안 한 거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정일자 자료 있죠. 확정일자 자료를 과세 당국이 2014년부터 다 수집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과세자료 제출법이 개정이 되면서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이 싹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분들은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대부분의 전세는 지금 확정일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거래들은 이제 정부에 기록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우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이제 과세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과세 요건은 이제 월세하고 전세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월세 소득 같은 경우에는 2주택 보유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월세를 받으면 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2주택 이상부터 이제 과세가 되는데, 1주택자 중에도 예외적으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고가주택을 소유한 자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으면은 그러한 사람들도 비록 집이 한 채라도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때 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양도세하고 약간 다릅니다. 양도세는 이제 팔았을 때 9억을 넘는 주택, 그걸 그렇죠. 고가주택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이 임대소득은 아직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9억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월세는 안 받으면서 전세 보증금 받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소득세 과세를 안 해버리고, 월세 받는 사람한테 소득세 과세는 형평이 안 맞으니까 이 전세 보증금을 받는 분들한테도 소득세를 과세를 하는데, 어떻게 과세를 하냐면은 그 보증금을 만약에 은행에 예금하면은 얼마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까, 그 이자 금액 상당하게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이제 임대 수입 금액으로 잡아버립니다. 그거를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네.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은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간주 임대료는 3주택부터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과세를 안 하고 3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표 보시면은 이 9억이 넘는 주택은 1주택이라 그래도 과세를 하는데요. 이때는 월세를 받을 때 과세를 하는 거고요. 9억이 넘는 집 한 집을 뭐 전세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주택수, 본인이 집이 몇 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수를 따질 때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복잡합니다. 월세는 2주택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임대료는 3주택부터 과세를 하니까 주택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주택수 계산이 이제 각 세법마다 다 다릅니다. 양도세 다르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다르고, 또 종부세가 다르거든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할 때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부의 주택수는 합산을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자녀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우리 양도세에서는 같은 세대면 주택수 다 합산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는 부부는 합산하고 같이 살아도 자녀는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간주임대료 과세할 때 3주택부터 과세가 된다고 그랬는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 있죠. 쉽게 생각하면 소형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렇죠. 월세는 다 포함됩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할 경우에 저런 소형주택은 뭐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임대소득에서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주택수에서도 제외되고, 네. 과세 대상에서도 다 제외됩니다. 네, 네.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례. 네. 지금 남편이 한 채 전세 주고 있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로 전세 주고 있는 집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월세가 하나도 안 껴있죠. 그러네요. 예, 월세가 안 껴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없는데,
전세가 두 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까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가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빼면 나는 두 채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남편 한 채, 부인 두 채잖아요. 그러니까 각자로 보면은 세 채가 안 되죠. 그래서 또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배우자의 주택수 합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 주택수를 합산해버리면 남편도 세 채, 부인도 세 채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둘 다 간주임대로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네.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분이 남편이 60, 부인이 40이다 그러면 그건 남편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만약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이제 있으면 그 사람의 주택으로 보는데 지분이 같을 수가 있겠죠. 지분이 같으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명이 있는 거거든요. 원칙은 각자 1주택으로 봅니다. 각자 1주택으로 보는데 만약에 합의하에 한 사람의 소유로 이거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택은 그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부인이 5대5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5대5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택은 남편의 주택 또는 부인의 주택으로 한쪽으로 몰아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단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무조건 몰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건데 임대 수익 금액이 600만 원을 넘어버리거나 이때 임대 수익 금액은 내 지분율에 상당한 임대 수익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그 주택이 고가 주택이고 즉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30% 이상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몰아줄 수가 없고 각각 1주택 들어봅니다.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요.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월세를 받는 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아내 명의로 부부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부 공동 명의로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네요. 예. 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는 배우자가 합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A집 있죠. 남편 A집은 3주택자의 주택이 돼버리니까 월세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과세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을 볼 텐데 저 C주택을 부인이 소유한 걸로 이제 신고를 해버렸다. 네네. 아까 이제 5대5로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C주택을 부인의 소유로 가져가 버리면은 부인도 전체 그 배우자 주택수까지 더하면 세 채거든요. 그러네요. 세 채고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가 되니까 지금 부인도 C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라 그래도 어차피 부부 합산을 해버리니까 네. 남편 이름으로 하든 아내 이름으로 하든 별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남은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가구 한 채를 임대 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가구는? 네. 다가구는 이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저 다가구 주택을 1주택 상태로 팔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할 때도 다가구 주택은 한 채의 주택으로 봐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월세를 받으면 그건 과세가 되고요. 전세는 과세가 안 되는 거군요. 아닙니다. 만약에 저 다가구 한 채 있잖아요. 네. 한 채 있는데 저게 기준시가가 9억 안 넘잖아요. 네. 그럼 한 채이면서 기준시가 9억 안 넘으면 월세 받아도 과세가 안 되잖아요. 아, 1주택은 과세가 안 되니까요.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예. 기준시가가 넘으면 과세입니다. 네. 2주택 또는 9억이 넘는 1주택을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는 세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세는 세 채부터 이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으니까 세금이 없는 거고 네. 단 9억 넘는 주택을 전세를 주는 게 아니고 월세를 주고 있다. 네. 그때는 아까 과세 된다고 그랬죠. 1주택이라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해서 주택이 4개입니다. 어우, 집 많네요. 이걸 네. 다 전세 주고 있어요. 전세 주고 있는데 이게 3개가 아까 말씀하신 소형 주택이네요. 예. 40제곱미터 이하고 또 2억 이하입니다. 근데 한 개는 또 3억을 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경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 실제로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데 과세로 신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소형 주택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빼버리죠. 빼버리면 저 사람은 1주택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세 채부터 과세한다고 그랬으니까 세 채가 안 되니까 비과세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저 케이스에서 과세로 신고한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집이 4채씩이나 되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로 하면은 아마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돼 있습니다. 저 간주 임대료는 이제 이름을 보시면은 이제 이름에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임대료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즉 실제로는 임대료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임대를 안 받았어도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은 거기에 이자 상당액만큼은 이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과세하겠다는 건데, 계산식은 먼저 보증금을 더하고요. 거기에서 3억 원을 차감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60%를 곱하고요. 저 60%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데 저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변동합니다. 그래서 2020년 귀속분 있죠. 올해 5월 달에 지금 202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했잖아요. 그 2020년 귀속분 이자율은 1.8%고요. 지금 올해 분을 내년에 신고할 거잖아요. 내년에는 1.2%입니다. 현재 이미 고시가 돼 있어요. 예. 네. 거기에다가 365분의 임대 일수를 곱하면은 간주 임대료 금액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주식 투자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때 14%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14% 원천징수 상태에서 저 간주 임대료를 또 과세해버리면은 이중과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과세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내가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의 이자 소득은 차감해주고요.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배당 소득도 차감해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이 종합과세라는 거는 주택임대소득하고 타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라는 걸 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어려우니까 이제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만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은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넘으면은 종합과세, 2천만 원 안 넘으면은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분리과세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럴 것 같죠. 네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네. 문제는 분리과세가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자가 많이 발생하죠. 대출 이자 경비 인정 안 해주죠. 그 다음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도배장판 해주는 거, 이거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경비로 인정 안 해주죠. 그 다음에 팔 때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세입자 바뀔 때 중개수수료 있죠. 이것도 양도세에서는 경비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거기에다가 우리 주택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내잖아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것도 양도세에서는 경비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할 때는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하는 것보다 장부 기장으로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간단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납세자가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총 더해봤더니 수익금액이 1,512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자가 나가겠죠? 그 다음에 수리비도 있을 수 있고요. 세입자 바뀔 때 중개 수수료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 보유세까지 다 더해봤더니 1,13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빼면 얼마냐? 빼면 이제 소득금액이 되겠죠. 소득금액이 약 38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여기 380만 원에다가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는 인적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나 개인 한 명 있으면은 150만 원, 부양가족이 한 명만 더 있으면은 300만 원 공제해 줍니다. 그걸 차감하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거의 0이 나와버리겠죠. 그럼 세금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저분이 저거 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안 넘어서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수익금액은 똑같이 1,512만 원이고요. 필요경비가 임대주택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저 1,512만 원에 50%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기타 공제 200만 원을 빼준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기타 공제 200만 원도 타소득 2천만 원 안 넘었을 때만 빼주고, 타소득 있으면 또 안 빼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액 계산해 보면은 분리과세 세액이 약 77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비가 많은 분들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야, 분리과세가 오히려 불리하고 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야,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 상식은 좀 반하는 얘기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